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어느 양반가 부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아린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2살쯤 되었고 몸은 작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아린은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나르고 곡간에서 쌀자루를 옮기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고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며 붓을 잡아본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린에게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숫자를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물건의 위치를 오래 기억했으며 사람들이 무심코 흘린 말까지 마음속에 또렷이 담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못 배운 여종이라 불렀지만 훗날 그 아이의 기억력이 무너질 뻔한 한 집안을 구하게 됩니다. 그날 윤대감의 사랑채는 얼음장처럼 조용했습니다. 고을의 아전과 빈 문서를 들고 온 상인들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고 윤대감은 굳은 얼굴로 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윤대감 집안이 갚아야 할 곡식과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설이는 붓을 들고 공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기록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소작료는 덜 들어왔고 지난 봄 빌린 곡식도 아직 갚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집안의 논 일부를 넘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마루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부는 틀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부엌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멈춰 선 어린 여종 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의 어른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윤대감의 어린 아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아린을 보았습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장부가 틀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최설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웃는 듯 아닌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부를 읽을 줄 안단 말이냐? 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지는 못합니다. 사랑채 안에 앉은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린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다새의 곡간으로 들어온 쌀은 20섬이 아니라 26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나간 보리는 12섬이 아니라 8섬이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뭐라 했느냐? 아린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말했습니다. 최설이 어른이 그날 장부를 읽으실 때 제가 물동이를 들고 마루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설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린 것이 들은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물동이 들고 오가던 계집아이의 기억으로 집안 장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아린은 떨렸습니다. 자신이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 최설이처럼 붓을 잡는 사람을 거스르는 일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틀렸고 그 틀린 숫자 때문에 윤대감 집안이 큰 빚을 뒤집었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부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린아, 내가 정말 기억하느냐? 아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마님. 쌀자루가 들어오던 날 저는 26번을 세었습니다. 최설이 어른은 장부에 20섬이라 읽으셨지만 곡간 문 옆에는 6섬이 더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여종 아이 하나가 말한 숫자가 어른들의 장부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린의 목소리는 흔들려도 내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짜와 곡식의 수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심지어 그날 누가 곡간 문을 열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이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장부를 다시 조사해달라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먼저 의심의 실마리를 잡은 사람은 서당에서 글을 배운 아들도 장부를 맡은 서리도 집안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부엌과 곳간을 오가며 늘 눈에 띄지 않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아라. 그날 집안을 구할 장부는 종이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린의 작은 머릿속에도 또 하나의 장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장부 관리, 집안 재산과 곡식 출납, 노비와 여종의 낮은 지위, 여성과 아이가 배움에서 배제되던 현실, 그리고 기록과 기억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단순히 천재 아이가 어른들을 이기는 통쾌한 장면만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능력까지 없다고 여겨진 아이가 조용히 보고 듣고 기억한 것들로 진실을 밝혀내는 성장담입니다. 아리는 글을 몰랐지만 숫자를 기억했고 장부를 읽지 못했지만 곡식자루의 수와 사람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글을 더 믿었지만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성실히 바라본 눈과 귀가 거짓 기록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린이 처음 그 집에 들어온 날로 돌아갑니다. 아린이 윤대감 집에 들어온 것은 새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린은 9살쯤 되었고 어머니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윤대감 집 부엌일을 돕는 어린 여종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날 그녀는 부엌 문턱 옆에 서서 큰 솥과 항아리, 쌀독과 장독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컸습니다. 부엌에 나이든 여종 덕임은 그 아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물동이를 들 수나 있겠느냐. 그러나 덕임은 곧 아린의 손을 잡고 따뜻한 보리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도 굶지는 말아라. 이 집에서는 손이 빨라야 살지만 마음까지 굳어질 필요는 없다. 아린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이 적은 아이였지만 대신 한 번 들은 말은 잘 잊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집의 하루는 매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 덕임은 아린을 깨워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아린은 처음에는 연기를 많이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어느 장작이 잘 타는지, 어느 솥에 물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 어느 시간에 안채에서 물을 찾는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윤부인은 부엌에 내려와 종종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 준비가 있으니 쌀은 3말, 팥은 1돼, 깨는 반돼를 따로 두어라. 아린은 글로 적을 수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3말 1돼, 반돼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임이 묻기도 전에 쌀독 옆에 필요한 양을 챙겨 두었습니다. 덕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누가 다시 말해 주었느냐?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덕임은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의 기억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린은 숫자를 이상하게 잘 기억했습니다. 장독대에 장항아리가 몇 개인지, 곳간에 쌀자루가 몇 줄로 쌓여 있는지, 사랑채 손님상의 숟가락이 몇 벌 나갔는지 한 번 보면 잘 잊지 않았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그런 아린을 놀리곤 했습니다. 너는 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중얼거리느냐?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을 뿐입니다. 쌀자루 8, 보리자루 12, 콩자루 5, 장작 묶음 21. 숫자를 세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을 불러도 이름 대신 아이야 혹은 어린 거사라고 했지만 숫자는 그녀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누가 양반인지 누가 여종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고 나간 것은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린에게 세상은 때때로 사람보다 숫자가 더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린은 부엌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채에 차를 내고, 때로는 안채에서 부른 바느질감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곡간 열쇠를 가진 덕임을 따라 곡식 출납을 도왔습니다. 사랑채에는 늘 종이와 붓,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최설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곡식, 돈, 빚, 소장료를 적는 일을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윤대감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린은 그를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최설이는 여종들이 곁에 있으면 자주 말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장부 근처를 얼쩡거리지 마라. 먹물 냄새도 너희에게는 과하다. 아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최설이가 장부를 읽어내려가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쌀 20썸, 보리 12섬, 콩 5썸. 최설이는 장부를 소리내어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맞출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들어온 쌀 20썸, 나간 보리 12섬, 남은 콩 5썸, 봄에 빌린 곡식 15썸. 아린은 물그릇을 놓으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들은 숫자를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였습니다. 최설이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숫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그 규칙이 재미있었습니다. 들어온 것과 나간 것, 남은 것과 빌린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서 자신이 본 자루의 수와 최설이가 읽는 숫자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어린 여종이 어른의 장부보다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이가 여러 번 반복되자 아린은 조용히 마음속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덕임은 아린이 부쩍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부엌 뒤뜰에서 아린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며 무엇인가 세고 있자 덕임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세느냐? 아린은 놀라 손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덕임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아린이 말했습니다. 덕임 아주머니, 지난 초하루의 쌀자루가 곡간에 26섬 들어왔지요.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열쇠를 열었으니 안다. 아린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설이 어른은 사랑채에서 20섬이라고 읽으셨습니다. 덕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냐?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들었습니다. 20섬이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덕임은 그때 처음으로 아이의 중얼거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임은 아린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장부는 집안 어른들과 서리가 보는 것이다. 어린 여종이 숫자가 다르다고 말하면 내가 먼저 꾸중을 들을 수 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장부를 읽는 최설이는 붓을 잡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물동이를 드는 아이였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린은 억울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쌀, 나간 보리, 장작 묶음, 콩자루, 빈문서, 소장료. 그녀는 글자를 읽지 못했으니 장부를 종이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쌀은 하얀 자루로, 보리는 누런 자루로, 콩은 작은 항아리로 떠올렸습니다. 날짜는 그날의 날씨와 함께 기억했습니다. 비가 온 날, 매화가 핀 날, 민준이 서당에 늦은 날. 가장 처음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쌀자루였습니다. 초하루에 소장농들이 가져온 쌀은 분명 26섬이었습니다.
아리는 자루가 곡간에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으로 몰래 세었습니다. 6줄로 4자루씩, 그리고 옆에 2자루. 26. 그런데 며칠 뒤 최설이는 윤대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쌀은 20섬입니다. 흉년 탓에 소장료가 줄었습니다. 윤대감은 한숨을 쉬었고 윤부인은 살림을 더 아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리는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26이었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6, 26, 26.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서리의 장부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였습니다. 보름날 장터에 팔려고 나간 보리는 8섬이었습니다. 아리는 덕임을 도와 자루를 마당까지 옮겼습니다. 8섬 중 2자루는 끈이 낡아 다시 묶었고 한 자루는 밑이 조금 터져 보리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최설이는 장부에 보리 12섬이 나갔다고 읽었습니다. 아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4섬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설이는 붓끝으로 장부를 짚으며 또 말했습니다. 보리 12섬 출고. 아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쌀은 6섬이 줄었고 보리는 4섬이 늘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적게 적히고 나간 것은 많게 적히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차이처럼 보였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집안 살림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쪽 작은 자리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쌀 26, 장부에는 20섬. 보리 8, 장부에는 12섬. 콩 5 그대로. 장작 21, 장부에는 25. 그녀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그렸습니다. 글자는 몰랐지만 숫자의 자리는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는 곡간 뒤쪽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설이가 낯선 곡물 상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작은 돈주머니를 최설이의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설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부에는 이미 맞춰두었소. 아무도 모를 것이오. 아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툭 부러졌습니다. 최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아린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최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낯선 곡물 상인은 재빨리 돈주머니를 소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리는 물동이를 아는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최설이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설이는 웃었습니다. 못 배운 아이가 눈은 밝구나. 그러나 눈이 밝다고 입까지 가벼우면 곤란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아린이 든 물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부엌이고 내가 들을 것은 마님 심부름뿐이다. 장부와 곡간일은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설이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괜히 숫자 같은 것을 입에 올리면 내가 훔친 것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 말은 아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훔친 것으로 몰릴 수도 있다. 아린은 자신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신분의 어린 여종이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어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을 때도 장작을 쪼갤 때도 사랑채에 차를 낼 때도 최설이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아린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임은 더 묻지 않았지만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리는 부엌 한쪽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최설이의 목소리, 그리고 소매 속으로 사라진 돈주머니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윤대감 집안의 살림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곳간에는 아직 곡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부상으로는 늘 부족했습니다. 윤부인은 부엌에 내려와 덕임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구나. 들어온 소장료가 그리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부를 보면 남는 것이 없다. 덕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곳간 자루수는 그리 적지 않은 듯합니다. 윤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부가 그렇다는데 어쩌겠느냐. 장부가 집안 살림의 눈이다. 아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장부가 눈이라면 지금 그 눈은 거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설이의 경고가 무서웠고 자신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숫자를 기억한다고 해서 장부를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윤대감의 어린 아들 민주는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는 늘 책보를 옆에 끼고 다녔고 새로 배운 글자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엌 마당에서 아린이 장작 묶음을 세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글도 모르면서 왜 맨날 숫자만 세느냐? 글을 알아야 장부도 보고 시도 짓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임은 못마땅한 얼굴로 민준을 보았지만 양반과 도련님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장난처럼 이어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장부를 안다면 서당 훈장님이 놀라시겠다. 아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숫자는 틀리지 않습니다. 장작은 21묶음인데 장부에는 25묶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덕임은 아린이 부엌 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줄, 자루 모양, 항아리 모양 같은 표시였습니다. 덕임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리는 놀라 손을 감추었습니다. 덕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내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그린 것이냐? 아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쌀자루입니다. 이것은 들어온 것, 이것은 나간 것, 이것은 장부에서 들은 숫자입니다. 덕임은 벽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정말 다른 장부가 있었습니다. 종이에 쓰인 장부가 아니라 자루와 항아리와 날짜와 날씨로 만든 장부였습니다. 덕임은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걸 다 기억하느냐?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납니다. 덕임은 아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야, 이것은 큰일이다. 내가 맞다면 최설이가 거짓을 적고 있는 것이고 내가 틀리다면 내가 큰 꾸중을 들을 수 있다.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덕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일한 덕임도 곳간 자루수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읽을 줄 몰랐고 집안 서리를 의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덕임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라. 하지만 잊지도 말아라. 언젠가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아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잊지도 말아라. 그날부터 아리는 더 조심스럽게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누가 곳간 문을 열었는지, 누가 자루를 옮겼는지, 최설이가 어떤 숫자를 읽었는지 모두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최설이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들어온 곡식은 실제보다 적게 적고 나간 곡식은 실제보다 많게 적었습니다. 그 차이는 한 번에 크지 않았습니다. 쌀 6섬, 보리 4섬, 장작 4묶음, 콩 2자루. 그러나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자 그 차이는 큰 양이 되었습니다. 아리는 그것을 숫자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같던 차이가 어느새 항아리를 채울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설이는 가끔 낯선 상인과 만나 조용히 웃었고 곡식 일부는 장부에 적히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윤대감은 집안 살림이 기우는 까닭을 흉년과 소장농의 형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부인은 부엌 살림을 줄였고 덕임은 밥상에 오르는 반찬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는 알았습니다. 가난해진 것은 하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소장농이 윤대감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분명 약속한 만큼 소장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덜 낸 것으로 되어 있다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최설이는 그들 앞에서 장부를 펼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이렇다. 내 놈들이 내지 않은 것을 냈다고 우기는 것이냐? 소장농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장부 앞에서 약해졌습니다. 아리는 부엌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쌀자루를 가져오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마당이 질었고 한 사람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자루수는 분명 맞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의 거짓은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씩 누르고 있었습니다. 윤부인도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아껴도 빚은 줄지 않았고 곡간을 열어보면 장부보다 자루가 많거나 적은 날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최설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장부가 맞는 것이냐? 최설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감히 집안 장부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올해는 흉년이 길었고 소장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살림을 더 줄이셔야 할 듯합니다. 윤부인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직접 보는 일은 주로 윤대감과 최설이의 몫이었고 그녀는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공식 숫자에는 깊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리는 처음으로 윤부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님, 장부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종 아이의 말이 부인의 의심을 더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덕임은 아린의 기억이 정말 정확한지 조용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린아, 어제 안채 제사상에 올린 밤이 몇 대였더라? 아린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2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3대를 내오라 하셨다가 마님께서 손님 수가 줄었다고 1대를 다시 넣으라 하셨습니다. 덕임은 놀랐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지난 장날에 장작은 몇 묶음 들어왔느냐? 아리는 말했습니다. 23묶음입니다. 그중 2묶음은 젖어서 뒤쪽 처마 밑에 따로 두었습니다. 덕임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젖은 장작 2묶음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덕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기억은 단순히 좋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상황과 숫자, 물건의 위치까지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라면 어쩌면 장부보다 정확할지도 모른다. 아린에게는 자신만의 기억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글자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의 냄새, 날씨, 소리, 사람의 옷차림과 함께 기억했습니다. 쌀 26섬이 들어온 날은 비가 그친 다음 날이라 마당에 흙냄새가 진했고 소장농 한 사람이 붉은 끈으로 자루를 묶고 있었습니다.
볼이 8섬이 나간 날은 민준 도련님이 서당에 늦어 울상이었고 보리 한 자루에 밑이 터져 덕임이 빗자루로 보리알을 쓸었습니다. 장작 23 묶음이 들어온 날은 윤 부인이 감기에 걸려 생강차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글을 모른다고 했지만 아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림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놓인 하루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윤대감 집안의 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최설이는 장부를 근거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대로라면 봄이 오기 전에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논 2마지기를 담보로 넘겨야 할 듯합니다. 윤대감은 굳은 얼굴로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은 집안이 오래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윤 부인은 놀라 말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최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리는 사랑채에 찻상을 들고 들어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논을 넘긴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의 먹고 사는 일이 그 논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작농들도 부엌 사람들도 마당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숫자를 마음속에만 넣어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서당 숙제로 1가지 계산을 하다가 답을 틀린 것입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부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는 물동이를 나르다 그가 중얼거리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27에서 13을 빼면 15인가. 아리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14입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아리는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32에 9을 더하면 41입니다. 60에서 17을 빼면 43입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글도 모르잖아. 아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자는 모릅니다. 숫자는 들으면 남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아린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당 책을 품에 안고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아린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도련님답게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린에게 몰래 1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아린은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덧셈과 뺄셈의 감각은 놀라웠습니다. 곡식 자루를 세며 익힌 숫자가 자연스럽게 계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면 나보다 빨리 할지도 모르겠다. 아린은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배울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곧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다. 아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짧았지만 덕임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린은 결국 덕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설이가 상인에게 돈주머니를 받던 일, 쌀과 보리 숫자가 장부와 달랐던 일, 소작농들이 억울하게 몰린 일, 논을 담보로 넘길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덕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사실이라면 집안이 크게 속고 있는 것이다. 아린은 떨며 물었습니다. 제가 마님께 말씀드리면 믿어주실까요? 덕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말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을 차례로 말하고 내가 본 것과 맞추고 민준 도련님이 내 계산을 증명해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아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임 아주머니, 저 무섭습니다. 덕임은 말했다.
무서워도 옳은 숫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날 윤부인은 집안 장부 문제로 다시 사랑채에 내려왔습니다. 최설이는 장부를 펼쳐놓고 논을 담보로 넘기는 문서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붓을 들고도 쉽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덕임이 아린을 데리고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윤부인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덕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 아이가 장부 숫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 합니다. 최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린의 다리는 떨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사랑채 안의 어른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장부는 틀렸습니다. 최설이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어린 여종의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윤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아니, 말하게 하라. 아이야,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말해보아라. 아린이 그 장부는 틀렸다고 말하자 사랑채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루 위에는 윤대감과 윤부인, 최설이, 몇몇 집안 어른들이 앉아 있었고 마루 아래에는 덕임과 아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집안 장부가 틀렸다고 말한 일은 그 집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최설이는 가장 먼저 웃었습니다. 대감마님, 어린 것이 부엌에서 들은 말 몇 마디로 장부를 논하려 합니다. 이는 집안 기강을 흐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윤부인은 아린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아이가 괜히 나서서 거짓말을 할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윤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기억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아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장부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린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하루 비가 그친 다음 날에 소작농들이 쌀을 가져왔습니다. 마당 흙이 질어서 자루 밑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붉은 끈으로 묶은 자루가 6자루 있었고 나머지는 누런 집끈이었습니다. 모두 26섬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최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설이는 곧바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20섬이라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 센 것입니다.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루를 6줄로 보았습니다. 4자루씩 6줄이면 24이고 문 옆에 2자루가 따로 있었습니다. 덕임 아주머니가 그 2자루는 젖었다고 뒤쪽에 두라 하셨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마님. 젖은 자루 2섬을 제가 따로 두었습니다. 최설이의 입가가 아주 작게 굳었습니다. 윤부인은 덕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날 자루를 직접 보았느냐? 덕임은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저는 열쇠를 열었고 아린이는 자루가 들어올 때 옆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이라는 숫자를 따로 적지는 못했지만 젖은 자루 2섬을 따로 둔 것은 기억합니다. 아린이가 말한 붉은 끈도 맞습니다. 소작농 중 하나가 자루끈이 모자라 붉은 천으로 묶어왔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금 술렁였습니다. 최설이는 급히 말했습니다. 젖은 자루라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 최설이 어른이 곳간 문을 열고 그 2자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곡물 상인 박 씨가 왔을 때 그 자루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설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사람 이름까지 함부로 말하느냐. 아린은 몸을 움츠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훔쳐본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윤부인 마님께 드릴 생강차를 가지러 부엌과 곳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 생강차를 찾은 것은 맞다.
민준도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최설이는 민준을 노려보듯 보았지만 도련님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장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다시 확인해야겠군. 최설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우연히 맞은 것일 뿐입니다. 장부 전체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리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리도 틀렸습니다. 아리는 두 번째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날 장터로 나간 보리는 12섬이 아니라 8섬이었습니다. 그날 민준 도련님이 서당에 늦어서 마당을 뛰어가셨고 보리 한 자루는 밑이 터져 덕임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보리알을 쓸었습니다. 8섬 중 2섬은 끈이 낡아 제가 다시 묶었습니다. 윤대감은 최설이에게 장부를 보라 했습니다. 최설이는 장부를 넘겼습니다. 장부에는 보리 12섬 출고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리는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아이가 다른 날과 헷갈린 것입니다.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보름날이었고 안채에서는 달떡을 찌느라 찹쌀가루를 찾았습니다. 저는 찹쌀가루를 가져가다 보리 자루를 보았습니다. 윤부인은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임은 낮게 말했습니다. 보리자루가 터져 제가 쓸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서당에 늦어 마당을 지나가다 보리알을 밟을 뻔했습니다. 덕임 아주머니가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윤대감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보리자루가 8섬인지 보았느냐?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자루수까지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린이가 그날 제 3가지 문제도 맞췄습니다. 27에서 13을 빼면 14이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린이가 숫자를 잘 기억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채 안의 어른들은 민준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 아린을 놀리던 도련님이 아이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린은 민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아린에게 물었습니다. 또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 아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엌 뒤뜰, 곡간, 장작더미, 항아리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장작은 23 묶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25 묶음이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 2 묶음은 젖어서 뒤쪽 처마 밑에 따로 두었습니다. 윤부인은 놀라 말했습니다. 장작까지 기억하느냐? 아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마님께서 생강차를 찾으셨고 장작 2 묶음은 연기가 심할 것 같아 덕임 아주머니가 따로 말리라 하셨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젖은 장작 2 묶음은 제가 뒤쪽에 두었습니다. 최설이는 땀을 닦았습니다. 장작은 부엌에서 쓰는 사소한 물건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집안 장부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아리는 최설이의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쌀은 6섬이 줄었고 보리는 4섬이 늘었고 장작은 2 묶음이 늘었습니다. 콩은 어떤 날은 그대로였지만 어떤 날은 2 자루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작지만 계속되면 큽니다. 사랑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 배운 여종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윤대감은 최설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날짜의 장부를 모두 가져오게. 최설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미 정리된 장부를 어린아이 말에 따라 다시 뒤지는 것은.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져오라 했다. 최설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장부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리는 2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기억이 종이 장부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장부 꾸러미가 사랑채에 놓이자 이현감에게 보낼 문서 작성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먼저 집안 내부 대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설이는 장부를 펼치며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리는 마루 아래에 서 있었지만 윤부인이 말했다. 아이를 마루 가까이 오게 하라. 숫자를 대조하려면 잘 들려야 한다. 최설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가까이 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물그릇을 놓고 바로 물러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윤대감은 첫 번째 장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초하루 쌀. 아리는 대답했습니다. 26섬입니다. 장부에는 20섬. 윤대감은 표시를 했습니다. 보름날 보리. 아리는 말했습니다. 8섬입니다. 장부에는 12섬. 두 번째 표시가 남았습니다. 대조는 계속되었습니다. 초사흔날 콩 5자루. 장부에는 5자루. 아리는 그건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대감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장부가 틀렸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초여드렛날 장작 23 묶음. 장부에는 25. 열흘날 쌀 12섬 출고.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섬입니다. 나머지 2섬은 곳간 오른쪽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20날 콩 6자루 입고. 아리는 말했습니다. 6자루가 맞습니다. 다만 그중 한 자루는 터져서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윤부인은 덕임을 보았습니다. 덕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콩은 제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아린에게 모였습니다. 최설이는 이제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넘기는 손이 조금씩 빨라졌고 목소리도 딱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가 부엌일을 하며 본 것과 장부상의 정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건조 과정에서 줄고 일부는 운반 중에 손실되고 일부는 이미 다른 항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윤대감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실과 이동을 적은 보조장부가 있느냐? 최설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윤대감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가져오라. 최설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리는 그 순간 최설이의 소매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까지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잘못 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던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 같았습니다. 윤부인의 얼굴도 차가워졌습니다. 최설이는 보조장부를 가져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하인을 시켜 직접 가져오게 했습니다. 최설이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잠시 뒤 하인이 작은 장부 몇 권을 들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표지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다른 하나는 모서리가 급히 찢긴 듯 했습니다. 윤대감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자는 많았지만 이상하게 중요한 날짜의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초하루 쌀, 보름날 보리, 초여드렛날 장작. 아린이 지적한 날짜들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거나 다른 항목으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날짜들이 비어 있느냐? 최설이는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된 듯 합니다. 그때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저녁 최설이 어른은 사랑채에서 그 숫자를 3번 읽으셨습니다. 쌀 20섬이라고 보리 12섬이라고. 윤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린아, 너는 소리로도 기억하느냐? 아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최설이 어른은 계산하실 때 같은 숫자를 3번 되내십니다.
쌀 20섬, 20섬, 20섬. 보리 12섬, 12섬, 12섬. 저는 물그릇을 놓을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최설이 아저씨는 혼자 숫자를 반복하십니다. 윤대감은 최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설이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글자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어 읽은 자신의 숫자를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최설이에게 장부는 종이 위에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린에게는 그 장부가 소리로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윤대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린아, 혹시 곡물 상인의 얼굴도 기억하느냐? 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설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임이 조용히 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린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썹 끝에 흉터가 있었고 왼쪽 소매에 푸른 실로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돈주머니는 누런 비단이었고 매듭은 검은 끈이었습니다. 최설이 어른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장부에는 이미 맞춰두었소. 아무도 모를 것이오. 사랑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대감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느냐? 아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날 꽃간 뒤에서 들었습니다. 최설이 어른이 저를 보시고 제가 말하면 제가 훔친 것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어린 것이 제게 앙심을 품고 꾸며낸 말입니다. 여종 아이 하나의 말로 집안 서리를 모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부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이에게 소리치지 말라. 윤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설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대감도 말했다.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장부와 아이의 기억이 다른 날짜가 너무 많다. 게다가 보조장부는 비어있고 상인과의 말까지 나왔다. 이 일은 집안 안에서 덮을 수 없다. 최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곡물 상인을 찾아오라. 그리고 이현감께 사람을 보내라. 장부 조작과 곡식 유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청하겠다. 아리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대감 집에는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설이는 따로 방에 머물게 되었고 장부는 모두 봉해졌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큰일을 벌인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덕임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물으면 제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덕임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외운 것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잊은 것을 기억하러 가는 것이다. 윤부인도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린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우리 집뿐 아니라 억울한 소장농들까지 구한 것이다. 아리는 처음으로 윤부인의 눈에서 자신을 단순한 여종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윤대감과 윤부인, 최설이, 덕임, 아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함께 갔습니다. 그는 아린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잘했어. 아리는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를 모른다고 내가 놀린 거 미안하다.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본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이현감은 봉해진 장부와 증인들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는 아린이 어린 여종이라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함부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감은 말했다. 신분이 낮고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억만으로 사람을 벌할 수도 없다. 그러니 오늘은 내 기억과 장부 실제 곳간 기록과 소장농의 증언을 하나씩 맞추어 보겠다. 관아 마당에는 윤대감 집 소장농들과 곡물 상인 몇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아린의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왼쪽 소매에 푸른 실 자국, 그리고 허리춤에 매단 누런 돈주머니. 무곡간 뒤에서 최설이와 속삭이던 바로 그 상인이었습니다. 최설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현감은 아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보았다는 상인이 이 사람인가? 관아 마당의 모든 시선이 아린에게 쏠렸습니다. 아린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돈주머니의 매듭은 검은 끈이었습니다. 상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가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관아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린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관아 마당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곡물 상인은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손으로 가렸고 최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현감은 상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윤대감 집 곳간 뒤에서 최설이와 만난 적이 있느냐? 상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장부대로 곡식을 사고 팔았을 뿐입니다. 이현감은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본 것을 다시 말해보아라. 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상인 어른은 누런 돈주머니를 최설이 어른 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끝에 흉터가 있었고 왼쪽 소매에는 푸른 실로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당황한 얼굴로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현감은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저자의 소매와 돈주머니를 확인하라. 아전이 다가가자 상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전은 상인의 허리춤에서 누런 비단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매듭은 검은 끈이었습니다. 아린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현감은 물었습니다. 이 돈주머니가 내 것이냐?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 것입니다. 이현감은 다시 물었습니다. 최설이에게 준 적이 없느냐? 상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관아 마당의 시선과 아린의 또렷한 기억 앞에서 점점 흔들렸습니다. 최설이는 급히 말했습니다. 돈주머니가 같다고 해서 거래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말로 사람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현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곡식 기록을 함께 대조할 것이다. 소장농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장농은 초하루에 쌀 26섬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붉은 끈으로 묶은 자루 6섬이 자신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린의 말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소장농은 보름날 나간 보리자루가 8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보리 한 자루 밑이 터져 마당에 보리알이 흩어졌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덕임은 그 보리알을 쓸었던 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현감은 장부와 증언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장부에는 쌀 20섬, 보리 12섬이라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실제 물건의 흔적은 달랐습니다. 최설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윤대감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집안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장부가 오히려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현감은 아린의 기억을 더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날짜를 물었습니다. 아이야, 지난 초사흔날 콩은 몇 자루가 들어왔느냐? 아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자루입니다.
그날은 장부와 맞습니다. 이현감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5자루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20알 콩은? 아리는 말했습니다. 6자루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1자루는 터져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았습니다. 덕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항아리를 부엌 뒤 선반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현감은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잠시 뒤 아전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부엌 뒤 선반 아래에 콩이 담긴 작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아리는 틀린 것만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실제 흔적까지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현감은 봉해온 보조 장부와 최설희의 개인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날짜는 지워져 있었고 곡식이 빠져나간 날에는 다른 항목으로 돌려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글자는 정갈했지만 숫자는 거짓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현감은 최설희에게 물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적게, 나간 것은 많게 적은 까닭이 무엇이냐? 최설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현감은 낮게 말했습니다. 실수라 하기에는 같은 방향으로 너무 여러 번 틀렸다. 들어온 것은 줄고 나간 것은 늘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 최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곡물 상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설희 나리가 장부는 맞춰두었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곡물 상인의 고백이 나오자 최설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상인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실제보다 적게 적힌 쌀은 몰래 빼내어 팔았습니다. 나간 것으로 적힌 보리는 일부만 나갔고 나머지는 다른 창고로 옮겼습니다. 돈은 최설희 나리와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사를 한 죄밖에. 이현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장부로 남의 곡식을 빼돌린 것이 어찌 그저 장사냐. 상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윤부인은 조용히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았다면 이 집은 논을 넘기고도 진짜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소작농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덜 냈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고 못 배웠다 무시당하던 아이의 기억이 어른들의 거짓 장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최설희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집안을 위해 돈을 돌리려 했을 뿐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메우려 했습니다. 장부를 조금 손본 것은 사실이나 큰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집안을 위한다면서 내 집 곡식을 빼돌렸느냐. 소작농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엌 살림을 줄이고 논을 담보로 넘기게 하려 했으면서도 집안을 위했다고 말하느냐. 최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반성보다 들킨 사람의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이현감은 말했다. 장부를 맡은 자가 숫자를 속이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길이 없다. 내 죄는 곡식 몇 섬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밑을 흔든 죄다. 이현감은 아린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아린은 놀라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임은 작게 말했다. 괜찮다. 가보아라. 아린은 마루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감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글을 읽지 못한다 했지. 예, 나리. 그런데 어찌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했느냐? 아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몰라서 대신 본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루 모양과 날씨와 사람 목소리를 함께 기억했습니다.
비가 온 날은 흙냄새와 함께, 장작이 젖은 날은 연기 냄새와 함께, 보리자루가 터진 날은 보리알 밟히는 소리와 함께 기억했습니다. 관아 마당의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이가 스스로 배운 방식이 거짓 장부보다 더 정직했던 것입니다. 이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모른다고 해서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늘 이 아이의 말은 장부와 증언, 실제 물건의 흔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헛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증언이다. 그 말에 아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말이 증언이라고 불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심부름, 꾸중, 부엌길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가 관아의 공식 자리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민주는 작게 웃으며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임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윤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부엌에 있던 아이를 너무 늦게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대감 역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아린을 그저 어린 여종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의 집안을 구했습니다. 이현감은 최서리와 곡물 상인에게 엄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빼돌린 곡식과 돈은 가능한 만큼 돌려받게 하고 장부 조작과 횡령에 대해서는 관아의 법에 따라 벌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소작농들에게 덜 낸 것으로 잘못 기록된 항목은 모두 다시 확인하도록 명했습니다. 윤대감은 소작농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집안 장부가 그대들을 억울하게 했다. 주인인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크다. 소작농들은 당황해 함께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래 눌린 억울함이 조금 풀린 빛이 있었습니다. 윤부인은 덕임에게 말했다. 부엌 살림도 다시 살펴라. 줄인 몫이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바로잡히자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바로 펴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 윤대감은 아린을 사랑채 앞에 불렀습니다. 아린은 또 꾸중을 듣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린아, 내가 너를 너무 낮게 보았다. 내가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내 눈과 귀까지 가볍게 여겼다. 오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큰 재산을 잃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뻔했다. 아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반과 주인이 어린 여종에게 사과하는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윤대감은 말했다. 본 것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두려운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윤부인은 아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회청색 저고리와 치마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상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더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표시다. 아린은 놀라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글을 배우게 하겠다. 부엌일을 모두 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 중 1시각은 글과 숫자를 배워라. 덕임이 곁에서 도와줄 것이고 민준도 서당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배워도 됩니까? 윤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아이는 배움 앞에서 허락부터 구해야 하는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배워도 된다. 아니, 배워야 한다. 내 기억은 이미 훌륭하지만 그를 알면 내 기억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 민주는 쑥스러운 얼굴로 아린에게 작은 서책과 몽당붓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글 배울 때 쓰던 것이다. 낡았지만 아직 쓸 수 있다. 아린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민주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전에 글도 모른다고 놀린 것 미안하다. 나는 글을 배운 것이 자랑스러워서 내가 모르는 것을 우습게 보았다. 그런데 내가 숫자를 기억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배우지 못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아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글자는 더 잘 아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리는 처음으로 조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엌에서 몰래 숫자를 세던 아이의 웃음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느낀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리나,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아리는 덕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임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기억했고 내가 용기 냈다. 나는 그저 내 손을 잡았을 뿐이다. 부엌에는 다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물을 나르고 장작을 챙겼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숫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임은 자주 물었습니다. 아리나, 오늘 쌀은 몇 말 남았느냐? 아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3말 반입니다. 윤부인이 한 되를 더 쓰셨으니 내일 아침에는 2말 반이 남을 것입니다. 덕임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엌 장부는 내 머릿속에도 있구나. 며칠 뒤 윤부인은 새 장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설이 같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장부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들어온 곡식은 곡간 앞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세고 부엌에서 쓰는 양은 덕임과 아린이 함께 확인했으며 소장농에게 받은 양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읽어주게 했습니다. 아린은 아직 글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숫자 옆에 작은 표시를 배웠습니다. 쌀을 뜻하는 표시, 보리를 뜻하는 표시, 콩을 뜻하는 표시. 그녀는 붓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써도 된다. 틀리면 다시 쓰면 된다. 아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글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종이 위에 장부와 머릿속 장부가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리는 글자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아린. 2 글자를 쓰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아이야, 여종아, 어린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임은 그 종이를 부엌 벽에 붙여두려 했지만 아리는 부끄럽다며 말렸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쌀, 보리, 콩도 써보자.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를 배운다고 해서 그녀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를 마음속에만 숨겨야 했지만 이제는 종이 위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기록이 되는 순간 아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대감 집안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윤대감은 더 이상 장부를 서리에게만 맡기지 않았고 윤부인은 부엌과 곡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소장농들이 곡식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자루수를 함께 세고 확인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물론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여종이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집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장부만 보지 않고 실제 곡간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린이 남긴 변화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말한 한마디가 집안의 눈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최설이는 벌을 받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붓을 잡은 사람이 숫자를 훔치다 글 모르는 아이에게 들켰다더라. 그 말은 장터에 오래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그 이야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기뻐하기보다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붓을 잡느냐보다 그 붓이 정직한가이다. 윤대감도 그 일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글을 배웠다고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놓친 것을 부엌 아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진실을 물동이 든 아이가 들을 수도 있다. 민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아린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장부 관리, 집안 재산과 곡식 출납, 노비와 여종의 낮은 지위, 여성과 아이가 배움에서 배제되던 현실, 그리고 기록과 기억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감성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역사문화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 장부는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곡식, 빚, 소장료, 물품 출납, 가족과 하인의 생계까지 연결된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고 쓰는 권한이 특정 계층에 치우쳐 있을 때 기록은 진실을 보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감추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린의 기억은 그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에게도 지혜와 관찰력은 존재하며 진실은 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훗날 아린은 여전히 윤대감 집 부엌과 곡간을 오갔지만 예전처럼 고개만 숙이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때로 물동이가 들려 있었고 때로는 작은 서책과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덕임은 부엌일을 조금 일찍 마치게 해주었고 민주는 서당에서 배운 글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윤부인은 가끔 안채에서 아린을 불러 장부 숫자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새로 들어온 어린 하녀가 장작 묶음을 세며 헷갈려하자 아린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마음속에 자리를 만들어두면 잊지 않아. 아이는 신기한 듯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린은 웃으며 장작을 함께 세웠습니다. 못 배운 여종이라 무시당하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배우는 법과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집안과 장터, 낮은 자리에서 빛난 지혜와 인생 역전의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